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1라운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나타난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에 주목하며 유나이티드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매치 프리뷰 영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질문인 반더백에 대한 전술적인 해제부터 해볼까 합니다. 이번 경기 매치 프리뷰에서 저는 반더백이 아닌 포그바를 예상 명단에 포함시켰고, 최근 포그바의 불안한 경기력과 연관되어 포그바 대신 반더백이 낫지 않겠냐는 언급이 많이 제시되었죠. 경기 전 전술 구상과 이번 경기 실제 선발 명단에서 반더백이 빠진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리라는 팀을 상대하는데 전술적 상성이 그리 좋지 못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리는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갖춘 팀입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그 뒷공간을 유린할 수 있는 음바페라는 카드가 있고, 반대로 라인을 내리면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사이 홀 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리블을 구사할 수 있는 네이마르도 갖추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에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비 라인의 뒷공간과 앞공간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맞불을 놓는 방식도 쓸 수 있겠지만, 세계 최고 레벨의 두 선수가 갖춘 무기가 워낙 위력적인 만큼 한순간의 실책이 얼마든지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방식입니다.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동시에 그 앞에 미드 라인까지 내려서 수비 뒷공간과 앞공간을 모두 좁히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실점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반더백이라는 선수의 특성이 이러한 라인 컨트롤에 정확히 직격타를 맞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더볼 능력이 탁월한 선수도 아니고 크게 좌우 공간으로 벌려주는 롱패스 옵션을 갖추거나 뛰어난 드리블을 갖춘 선수도 아닙니다. 다만 전진하여 주변의 동료들과 간결하게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플레이의 템포를 끌어올리고 그로부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반더백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의 동료가 가급적 많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격진과 간격이 이격된 상황에서 길게 공을 전개해야 하는 대파리 전술에서의 포그바의 전술적 역할이나 앞선에서 동료의 도움 없이 홀로 활약해야 하는 브루노의 전술적 역할 모두 반더백의 능력을 살리는 데는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중원 라인까지 끌어내리는 수비적인 선택을 취하는 동시에 선수비 후역 수비라는 큰 틀의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더백보다는 롱볼 전개 능력이 뛰어난 포그바나 브루노가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시즌 초반 그가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자주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경기, 파리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반더백을 벤치에 앉히는 선택이 저는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유나이티드는 5-2-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쇼와 린델레프, 튀앙제브가 백스리를 구성하고 텔레스와 암비사카가 좌우 윙백,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중원에 출전하는 가운데 브루노가 그 앞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최전방은 마샬과 레시포드가 출전했죠. 경기 전 저의 예상 선발 라인업과 달랐던 부분은 튀앙제브가 선발로 나왔고 맥토미니가 포그바 대신 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부상에서 갓 돌아온 튀앙제브의 선발은 쉽게 확신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좀 더 수비적으로 안정된 포메이션을 원한다면 맥토미니의 스토퍼 기용이나 수비 가담에서 문제를 드러낸 포그바의 기용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솔샤르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내세웠던 포메이션은 제 예상 이상으로 더 수비적으로 치중했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센터백을 이렇게 큰 경기에서 바로 출전시키고 거기에 맥토미니, 프레드 라인까지 가동할 정도로 말 그대로 수비 가담과 커버에 신경을 쓴 라인업이었으니까요. 한편 PSG를 살펴보면 파리의 선발 명단에서 예상 명단과 바뀐 곳은 크게 두 위치였습니다. 하나는 매치 프리뷰에서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르키뉴스의 위치에 압두 디알로가 출전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하피냐 알칸타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왼쪽 메찰라 위치에 이드리사 가나 게이가 나온 것이었죠. 투엘 감독이 경기 전에 공언했던 대로 압박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보이는 명단이었습니다. 게이와 에르라 그리고 다니엘로는 모두 활동량과 개인 압박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고, 특히 게이가 나온 위치는 유나이티드가 평소 사용했던 4-2-3-1을 내세울 경우 정확히 포그바와 맞붙게 되는 위치였으니까요. 한마디로 투엘 감독은 게이로 포그바를 마킹하고
다닐루를 활용해 브루노를 전담막하겠다는 플랜을 큰 틀에서 들고 나왔다고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수동적인 전술 선택이었던 셈이죠. 결론적으로 두 감독의 선발 명단에서의 수싸움은 솔샤르 감독의 판정승이었습니다. 파리의 막강한 공격진을 제어하기 위해 조나시르나 어느 정도는 수비적인 운영이 요구되었던 유나이티드가 5-3-1을 들고 나온 것은 이를테면 강제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의 핵심인 메가이어까지 빠진 상황에서 백퍼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반면에 파리의 경우 굳이 이렇게 수동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중원의 창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피냐라는 옵션이 벤치에 대기 중이었고, 전력상 우위에 있어 대부분 축구 팬들이 파리의 승리를 점친 만큼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투엘 감독은 유나이티드의 4-2-3-1을 의식해 매우 수비적인 중원 구성을 들고 나왔고, 결국 이것이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초반 경기 흐름은 매치 프리뷰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흘러갔습니다. 라인은 상당히 끌어내린 상황에서 우측의 완비사카는 전진을 자제하고, 반대쪽의 텔레스는 깊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변칙적인 윙백 운영이 이어졌죠. 좌측 스토퍼로 출전한 쇼가 기본적으로는 사이드백이기에 공격 전개 시에는 쇼까지 오버랩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백포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맥토미니와 프레드를 낮은 위치에서 대기시키는 방식을 통해 맥토미니가 1차적으로 네이마르를 체크하면서 네이마르가 소유권을 확보할 시 바로 붙어서 지연 행위를 하고, 프레드가 빠르게 가담하여 커버하는 방식으로 저지하였죠. 수비 시에는 5-3-2, 공격 시에는 4-4-2로 오가는 이 방식은 그 변칙성을 활용해 측면을 깊게 활용하는 선수비 후역수의 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윙백들의 복귀가 늦는 시점에 파리의 공격이 반대쪽 측면으로 크게 횡전되는 경우 그의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압박의 높이를 상대 중앙 미드필더 게이와 에레라의 높이 정도에서 유지하였고, 중앙으로 밀집된 포메이션 특성상 측면 높은 위치에서 팀 단위 압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상대의 사이드백들이 깊게 오버랩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것은 그대로 백스리의 뒷공간 문제와 맞물려 있었고, 또 파리가 필드를 넓게 쓰면서 특히 이러한 횡전안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이라는 점은 유나이티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분에 나온 네이마르에게서부터 이어지는 파리의 공격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고, 비슷한 장면이 몇 차례 더 이어졌다면 유나이티드의 측면 수비수들은 전진의 부담을 느끼며 파리에게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내어주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의 향방을 갈라놓은 첫 번째 변곡점, 솔샤르 감독의 대응 전술이 유나이티드에게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16분 경기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맥토미니를 테크니컬 에어리어로 불러들여 전술 지시를 단행하였는데요. 이때 이뤄진 지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전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이 경기 해볼만하다 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 맥토미니는 후방에서 네이마르를 기동 범위에 두고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전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상대의 우측면 크루자와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몇 차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내고 심지어 공격에 가담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술 접근이 의도했던 바는 간단히 살펴보자면 상대 후방과 전방을 유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을 끊어내면서 상대 풀백들의 쉽사리 공격 가담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세우고, 한편으론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가 포진한 상대 공격진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방식은 꽤 잘 먹혀들어서 유나이티드는 전술 변화 이후 경기 주도권을 전반전 내내 거의 가져오다시피 할 수 있었고 선제골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변화가 먹혀들 수 있었던 이유는 파리의 빌드업 구조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전방의 투톱, 레시포드와 마샤를 계속해서 상대 센터백에게 붙여 중앙으로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였고, 브루노에게는 다닐루 페레이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임무를 부여하여 상대 원볼란테 다닐루가 볼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비단 다닐루를 묶어내는 것을 넘어 다닐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게에와 에레라에게로의 볼 전개를 상당 부분 봉쇄하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압박 방식은 골키퍼에게서 비롯되는 압박 구간을 넘기는 패스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나바스는 이런 빌드업에서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또 설사 이런 식으로 게에나 에레라에게 볼이 전개되더라도 후방의 수적 우위를 믿는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바로 압박을 가할 수 있었기에 사실상 파리의 중원은 유나이티드 공격진의 압박 방식을 통해
삭제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볼을 1차적으로 골키퍼에게서 전달받은 상대 중앙 수비수로서는 공을 측면으로 전개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테고 다시 이 측면에서부터 전개가 이뤄져야 했죠. 파리의 공격이 상당 부분 왼쪽을 통해서 전개되고 오른쪽 라인의 플로넨치와 에르라가 그렇게 호흡을 자주 맞춘 조합이 아니었기에 자연히 쿠르자와 쪽으로 주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맥토미니의 움직임 변화가 효과를 발휘한 시점은 여기에서였습니다. 기존에는 완비사카가 홀로 전진하여 쿠르자와를 저지하려 했었다면 맥토미니가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에 더하여 맥토미니까지 쿠르자와를 압박하였고 덕분에 쿠르자와가 자주 공을 빼앗기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를 돕기 위해 네이마르가 종종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 경우 공격을 주도하는 네이마르와 은바페 사이 간격이 벌어져 다시금 수비를 정비할 시간이 발생하고 파리의 공격력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결국 맥토미니의 이러한 전방 가담은 경기를 유나이티드의 흐름으로 끌고 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 파리에 마르키뉴스나 베라티가 남아있었다면 혹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투엘 감독이 지나치게 수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볼 전개에 능숙한 하피냐를 걔 대신 내세웠다면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방 압박은 그만큼 뒷공간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파리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파리의 현재 스쿼드 상황과 중원, 수비진의 전반 초반 경기력에서의 빈틈을 활용한 소샤르 감독의 전술적인 승부수가 라인업에서부터 이미 패배했던 투엘의 패착과 맞물려 유나이티드의 전반전 전술 승리를 불러왔던 것이죠. 다만 전술 변태 투엘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투엘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경기의 영향력을 거의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걔의 대신 최전방 톱 자원인 모이스킨을 넣고 전술 컨셉을 4-3-3에서 4-2-3-1로 바꿨습니다. 여기서의 변화가 경기를 큰 틀에서 바꿨던 두 번째 변곡점이었죠. 이러한 변화가 의도한 효과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우선 원볼란테 다닐루가 브루노의 집중 마크에 묶여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에레라와 다닐루의 더블 볼란테 체제로 바꾸면서 중원을 통한 배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을 내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에 의해 전진할 공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며 경기력이 급감해버린 은바페를 측면으로 빼내면서 그의 경기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마르가 내려와서 후방 전개에 관여하더라도 측면의 은바페와 거리가 덜 이격되도록 조정하여 공수 간의 연결고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격진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맥토미니나 프레드가 파리의 후방의 압박을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죠. 이 접근 방식은 기대한 그대로의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의 형태라고 나나 공격 시에 좌우 풀백이 깊게 전진하는 동시에 디마리아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이마르가 약간 좌측으로 시프트하는 형태를 통해 2-2-4-2에 가까운 공격 대형을 구상한 파리는 전반에 비해서 더 강하게 유나이티드를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맥토미니는 쉽사리 전진하지 못했고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노리는 하프 스페이스를 메꾸기 위해 사이드백들이 안으로 좁히자 측면의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바페와 쿠르자와가 특히 이 공간을 굉장히 위력적으로 노렸고 결국 흐름은 다시 파리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다만 공격에 치중하는 이러한 방식은 파리에게도 약간의 부담을 안겼습니다. 전반전 한쪽 풀백이 전진하지 않거나 혹은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 풀백들이 전진한 공간을 메웠던 것과 달리 더블 볼란테 체제에서는 좌우 풀백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 공격을 전개하면서도 이 공간이 메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초반 파리의 전술 변화와 함께 유나이티드의 공격 전개 방식은 급격히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브루노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패스를 여러 차례 선보이며 파리의 측면 뒷공간을 위협했죠. 레시포드와 마샬이 부진했기에 망정이지 이들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유나이티드에게도 분명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의 주도권이 후반전 초반 내내 파리의 주도로 넘어간 가운데 소샤르 감독은 후반전 중반 다시금 승부수를 내세웠습니다. 80분대의 늦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늘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 67분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또 확실한 색채의 변화였습니다.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고 측면 수비 지원을 위해 텔레스가 이전처럼 상대 진영 깊은 위치에서 활동하지 못하며 그를 활용하는 것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자 소샤르 감독은 텔레스를 빼고 포그바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것이 경기의 향방을 갈라놓았던 마지막 변곡점 4-4-2 다이아몬드 전형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에서 유나이티드가 노린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가 가짜 9번 은바페를 측면으로 빼내고
진짜 9번 모이스킨을 투입하면서 네이마르가 후방 이동하는 은바페, 디마리아 투톱 체제에서 모이스킨은 원톱 체제로 바뀌었기에 백스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쨌거나 중앙에서 수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여전히 상대 공격진을 우려해 측면 풀백들을 내려앉히는 수비적인 백포 운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중앙 밀집 구조가 확실히 풀어지는 효과가 있는 변화였죠. 상대 좌우 풀백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모이스킨,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를 막는 것에 백스리와 중앙 미드필더 둘, 윙백들까지 7명의 선수가 모두 밀집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었기에 백퍼라인과 맥토미니의 5명의 선수가 4명을 마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상대 측면 공격은 좌우 중앙 미드필더인 포그바와 프레드가 수비를 도와주는 형태로 지나친 중앙 밀집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적인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제는 압박의 높이를 재설정하여 상대 센터백과 볼란테 사이가 아닌 볼란테와 네이마르, 디마리아 사이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중앙의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는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다닐로를 마크하는 전반전의 접근 방식이 상대의 더블 볼란테 대처로 무용지물이 된 만큼 볼란테까지의 접근은 보다 자유롭게 놓아주되 이제는 그 다음 높이에서 압박을 가하여 그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죠. 포그바와 프레드가 즉각적으로 디마리아와 네이마르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여기에 맥토미니가 가변적으로 움직이며 수비 압박을 도와주는 형태로 라인을 병합하고 해체하는 다이아몬드 4 사이의 유동적인 중원 이동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더블 볼란테로 체제 전환을 하였고 4-2-3-1의 3의 중앙에 서게 되는 네이마르의 수비적인 퀄리티가 떨어질 뿐더러 파리가 어쨌거나 디마리아와 네이마르를 활용하는 좁혀서는 4-2-2-2의 형태를 실제로 활용하는 팀이기에 중앙 채널 활용을 강화하여 상대의 선수 사이, 피치의 중앙을 가르는 전진이 용이한 다이아몬드 중원에서의 전후방 꼭지점 사이의 연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전술 변화 이후에 파리는 네이마르와 디마리아 사이에서 시작되어 에레라와 다닐로 사이를 뚫고 브루노에게 전개되는 패스를 몇 차례씩이나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공격진의 측면으로의 시프트와 맞물려 후반 초반부터 이어진 상대 측면 뒷공간에 대한 타격을 가능하게 했죠. 다만 이 접근은 그다지 쉬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4-4-2 다이아몬드 전술은 기본적으로 윙어가 없는 전술이기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의 세부 움직임에 대한 세세한 코칭이 필요한 전술입니다. 위력적인 측면 공격은 둘째치고서라도 윙어들의 측면 수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윙어 없는 전술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솔샤르 감독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결해냈습니다. 상대 측면이 전진하면 좌우 풀백인 쇼와 암비사카가 넓게 이동하여 그것을 마킹하는 동시에 주로 맥토미니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백스리에 가까운 형태를 구성하며 중앙의 단단함을 유지하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포그바나 프레드가 내려와 측면 수비를 지원하면서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전개 루트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공백은 브루노와 전방의 투톱이 내려와 가담해주는 방식으로 실점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후 투엘 감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에르라 대신 좀 더 볼을 능숙하게 전개할 수 있는 하피냐를 넣는 등 전술 변화를 가져가긴 했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나이티드는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전술을 바꾼 성과를 레시포드의 골로 얻어내며 이후 제임스와 반더백까지 투입한 끝에 4-5-1에 가까운 대형 구성을 통해 승기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튀앙제브와 암비사카, 프레드, 맥토미니, 브루노 등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의 분전도 여럿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적 라인업에서부터 투엘을 완전히 이기고 경기 내내 여러 차례의 변화를 적재적소에 시도하며 탁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 솔샤르 감독의 전술적인 성과가 더욱 빛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내 치러진 양팀 감독들의 장군, 멍군, 지략 싸움에 유나이티드의 팬이라는 입장을 떠나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 정말 눈이 호강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전 경기 후반전에 보여주었던 무기력한 경기력과 압박의 실종으로 인하여 다소 솔샤르 감독의 전술적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던 저였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그러한 의구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경기를 통틀어 솔샤르 감독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왜 레시포드와 마샬의 투톱 기용 시에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좀 더 우측에서 경험이 많은 마샬 대신 레시포드를 오른쪽에 세우며 경기 내내 몇 차례나 그의 과감성이 줄어들게 만들었나 하는 부분 딱 하나의 정도로 이번 경기 솔샤르 감독의 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에 가까웠고 능히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얻은 게 참 많은 경기였다고 느낍니다. 10개월 만에 돌아온 튀앙제브는 부상만 없으면 맥과이어의 파트너로 내세우면 딱 이기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최근 다소 애매한 인상을 주었던 맥토미니는 활용 방식을 달리하면 충분한 전술 가치가 있겠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성기 강태 부럽지 않았던 프레디의 축신 퍼포먼스, 더블 볼란트에선 워크에틱에서 문제가 있었던 포그바가 트리보트에서는 훌륭한 수비 가담을 보여주었다는 점, 텔레스의 경기력이 데뷔전 치고는 훌륭했다는 점 등 유나이티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6연전 시작을 확연하게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 경기력이나 결과 모두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승리로 장식하며 기대와 함께 다음 경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짜임새 높은 5-3-2, 4-3-1-2 전술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시즌 초반의 부진을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경기력 반전 역시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겠죠.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경기력과 전술에서 희망이 흘러넘치는 경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쁜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